결여라는 개념은 사실 뚜렷하지 못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는 이미 책임현상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는 데조차 도움이 안 된다. 하물며 선의 결여가 곧 악이라는 식의 이념을 길잡이로 삼으려 드는 사람들은 책임이라는 실존론적 현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이니 뭐니 하는 것은 그 존재론적 계보를 따라 올라가 보면 그로부터 나온 가치의 이념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객체적 존재자의 존재론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현 존재의 세계 속 존재는 곧 관심인데 이 현 존재는 단순히 현 사실적 책임을 지는 일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근거에 이미 책임을 지닌 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존재론적 조건으로 삼아 현 존재가 그 현 사실적 실존에 있어서 책임지는 일이 가능하다. 본질적으로 책임 있는 이 존재는 같은 맥락에서 도덕적 선과 악, 즉 도덕성 일반과 그 현 사실적으로 가능한 형식과의 실존론적 가능 조건이다. 따라서 도덕성 자체가 있으려면 그 전에 근원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도덕성을 통해 책임 있는 존재를 규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경험이 현 존재에 속하는 이 근원적 책임 있는 존재를 밝혀주는가? 당연히 이런 의문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고 반문해야 한다. 책임이란 책임의식이 깨어있을 때에만 현실에 실존하는 걸까? 아니면 오히려 책임이 잠들어 있을 때야말로 그런적 책임 있는 존재가 드러나는 건가? 이 책임 있는 존재가 보통은 개시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현 존재의 태락한 존재에 의해 갇혀 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무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책임 있는 존재는 이 사실에 대한 자각을 뛰어넘는 보다 근본적인 존재이다. 양심이 호소하는 소리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근본적으로 알린다. 그러므로 애초에 양심이 가능한 것도 현 존재가 자기 존재의 밑바닥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내던져진 태락한 현 존재로서 그 스스로에게서 자신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이 호소하는 소리는 곧 관심의 호소이다. 책임 있는 존재는 우리가 관심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다. 현 존재는 그 불안감 속에서 자기 자신과 근원적으로 만난다. 불안감은 이 존재자를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의 가능성에 속해 있는 진정한 무성 앞에 데려다 놓는다. 관심으로서 현 존재가 자신의 존재에 관련하고 있는 한 현 존재는 그 불안감 속에서 자신에게 호소한다. 그 태락한 현사실적 세인으로서 자신을 자기 존재 가능을 향하도록 불러일으켜 세운다. 이 호소는 자신을 불러내는 일이자 다시 불러들이는 행위이다. 불러낸다는 것은 현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 투사한 자신의 존재자를 자신이 실존하면서 떠맡는 가능성에게로 불러냄을 뜻한다. 그리고 다시 불러들인다는 것은 내던져진 성격을 향해 불러들여서 현 존재가 이 성격을 실존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무적 근거로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처럼 양심이 호소하는 소리는 불러내고 불러들인다. 그럼 이 소리는 현 존재에게 무엇을 알리고 있는 것일까? 바로 현 존재가 책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현 존재는 자신의 무적 기투의 무적 근거로서 자기 존재 가능성 속에 머무르면서 스스로를 세인에 파묻혀 잃어버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불러들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 존재가 지닌 책임이다. 그런데 위 설명이 옳다면 현 존재가 이처럼 스스로에게 알리는 내용은 현 존재 자신에 대한 하나의 정보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런 호소에 대응하는 정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행위가 아닐까? 또 호소하는 소리가 불러일으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이러한 양심의 해석이 양심의 기능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건 아닐까? 현 존재를 책임 있는 존재를 불러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악을 향해 불러내는 것과 다름없는 건 아닐까? 이건 너무 억지스러운 해석이다. 양심이 호소하는 소리에 이런 호소 방식을 억지로 떠넘겨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책임 있는 존재를 불러일으켜 세운다는 진정한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
양심이 호소하는 소리의 의미를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행위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과오를 뜻하는 개념, 즉 책임의 파생적 개념을 배제해야 한다. 실존론적 의미를 중심으로 책임 있는 존재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해석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호소하는 소리는 현 존재 자신에게서 들려오며 오직 이 존재에게만 호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자면 책임 있는 존재를 향해 불러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내가 현 존재인 이상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존재 가능을 향해 스스로를 세상 불러내는 행위가 된다. 이 존재는 자신이 저지른 가오나 불이행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처음부터 책임을 가지고 존재하게 된 것뿐이다. 따라서 이 존재자가 해야 할 일은 그 책임을 본래적으로 짊어진 채 존재하는 일이다. 위 해석에 따르면 양심이 호소하는 소리를 올바르게 듣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을 바탕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바꿔 말하자면 가장 고유한 자신의 본래적 책임을 지면서 존재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를 기투하는 행위이다. 이 가능성을 향해 불러내는 소리를 이해하면서 대답하는 일은 현 존재가 양심이 호소하는 소리를 향해 자신을 개방해 자유로워지는 것, 곧 호소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내포하고 있다. 현 존재는 호소하는 소리를 이해할 때 가장 고유한 자신의 실존 가능성을 듣고 따르는 셈이다. 즉, 현 존재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선택함으로써 현 존재는 세인으로서 자신에게서 숨겨져 있던 가장 고유한 자신의 책임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세인의 상식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간편한 규칙이나 공공적 규범이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정도뿐이다. 세인은 그런 것들을 어긴 사실을 장부에 적어놓고 정산을 요구한다. 세인은 가장 고유한 책임 있는 존재로부터 살짝 발을 빼고는 그것을 덮어버리려는 양 한층 시끄럽게 과실이나 오점에 대해 떠든다. 그런데 양심이 호소하는 소리의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에는 세인으로서의 자기가 가장 고유한 자신의 책임 있는 존재를 향해 불러일으켜진다. 이 호소하는 소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선택이다. 그러나 양심을 선택한다는 뜻은 아니다. 양심은 본래 선택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현 존재가 선택하는 대상은 양심을 가진다. 다시 말해 호소를 이해한다는 것은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를 가리킨다. 호소를 이해하는 일은 양심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행위와는 다르다. 또 호소하는 소리를 일부러 갈고 닦는 행위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양심의 호소를 받기 위한 준비를 뜻한다.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는 현사실적 범죄를 찾아내려는 태도와는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본질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경향과도 거리가 멀다. 도리어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는 현 존재가 현사실적 책임을 질 가능성에 대한 가장 근원적이고도 실존적인 전제라 할 수 있다. 현 존재는 양심이 호소하는 소리를 이해하면서 여러 존재 가능들 가운데 스스로 선택한 존재 가능을 바탕으로 가장 고유한 자기가 자신의 내부에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 존재는 처음으로 책임을 자각하며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모든 행위는 어쩔 수 없이 현사실적으로 비양심적이다. 모든 행동은 현사실적 도덕적 과오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다. 모든 행동이 무기적 기투의 무적 근거에 의지하고 있는 이상 현 존재는 그때마다 이미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 존재로서 그들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는 이 본질적 비양심성에게 가보는 결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비양심성의 내부에서만 현 존재가 선량한 인간으로 존재할 실존론적 가능성이 비로소 성립한다. 양심이 호소하는 소리는 사실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단순히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현 존재의 가장 근원적 존재 가능을 책임 있는 존재로서 계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여의 근거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양심은 현 존재의
현 존재의 존재에 속하는 하나의 증거임을 밝혀졌다. 즉 양심은 현 존재가 그 양심을 통해 자신을 가장 고유한 자기 존재 가능으로 불러내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입증된 본래적 존재 가능을 실존론적으로 보다 자세히 규정할 수 있을까? 그 전에 하나의 의문부터 풀어야 한다. 혹시 우리는 통속적 양심 해석의 모든 소견을 성급하게 무시한 채 양심을 일방적으로 현 존재 구성에 갖다 붙여서 해석해버린 건 아닐까? 지금까지의 해석에는 이런 의혹이 남는다. 우리는 지금 현 존재 자체의 내부에서 입증된 존재 가능에 대한 분석을 얻었다. 하지만 위 의혹을 말끔히 없애지 않는 한 이 분석이 명료하다고 자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해석을 보고 그것이 현실의 본 모습대로 존재하는 양심 현상에 대한 해석임을 그 누가 눈치채겠는가?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하게 현 존재의 존재 구성으로부터 양심의 이념을 연역해 버렸는지도 모른다. 양심 현상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는 마지막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양심의 통속적 양심 해석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해온 존재론적 분석의 여러 성과와 일상적 양심 경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부터 확실히 밝혀야 한다. 양심은 세계, 나, 존재, 이 세 가지의 불안감에 자리 잡은 관심이 효소하는 소리이다. 또한 양심은 현 존재를 가장 고유한 책임 있는 존재 가능으로 불러일으키는 호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호소에 답하면서 이해하려는 행위는 바로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규정이 통속적 양심 해석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두 해석은 정면으로 대립하는 듯 보인다. 여기에서 양심 해석을 통속적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양심 현상을 규정지어서 그 성격의 기능을 기술하는 행위가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세인의 의견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존재론적 해석이 통속적 해석과 꼭 일치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존재론적 견지에서 통속적 해석의 원리상의 의문점을 묻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현 존재는 대개 배려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전부 배려로서 해석하려고 한다. 이러다 보니 현 존재가 양심을 해석할 때 은폐하려는 태도와 퇴락한 자세를 지니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현 존재는 세인의 모든 배려 속에 파묻혀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그런 자신을 불러일으키려는 현 존재의 존재 양식, 즉 양심이 효소하는 소리를 세인으로서의 현 존재가 정당하게 해석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일상성은 현 존재를 배려해야 할 존재, 다시 말해 관리하고 계산해야 할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경우 인생이란 수지가 맞든 안 맞든 하나의 사업인 셈이다. 이 같은 현 존재 자신의 통속적 존재 양식을 고려할 때 현 존재가 실시한 양심 해석과 그 재료로 쓰인 양심 이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들이 쓴 양심 이론이 양심 해석에 적합한 존재론적 지평을 열었다는 보증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통속적 양심 경험에도 분명히 의의는 있다. 그 경험은 어떤 식으로든 양심 현상에 접해 있을 것이다. 비록 그 방식이 전 존재론적이더라도 말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이중적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일상적 양심 해석을 존재론적 분석의 객관성을 판단하는 궁극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론적 분석도 일상적 양심 이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즉 일상적 양심 이해에 의거한 인간학적, 심리학적, 신학적 양심 이론을 무시할 권리는 우리에겐 없다. 우리는 실존론적 분석이 양심 현상을 그 존재론적 근거를 통해 밝혀냈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모든 통속적 해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속적 해석이 어떤 점에서 양심 현상을 무시하고 그 현상을 어떻게 은폐하는지를 말이다. 그런데 이런 자세한 고찰은 이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의 범위를 벗어난다. 우리가 한 양심의 분석은 실은 존재론적 기본 문제를 풀기 위한 보조적 고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존론적 양심 해석과 통속적 양심 해석 사이의 연관성을 규정할 때도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한다.